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예측 시장이 먼저 들썩였다는 거예요. 거의 시장이 미래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네, 맞습니다.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을 보면 워시의 지명 확률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았죠. 이게 어떤 내부 정보가 샜다라기보다는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모은 온갖 정보랑 판단, 이런 기대 심리가 합쳐져서 가격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아, 일종의 집단지성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지명이 그냥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뭘 보셔야 할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케빈 워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제롬 파월 의장만큼 대중적인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케빈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회의 이사를 지냈던 인물이고요. 아, 2006년이요? 네, 특히 중요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연준 정책 결정에 정말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위기 대응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경력 대부분은 어디서 쌓았나요? 주로 모건 스탠리 같은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의 뿌리가 아주 깊은, 시장에서는 뼛속까지 주주 금융맨이다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죠. 아, 2008년 금융위기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그럼 현 의장인 제롬 파월과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파월도 금융권 출신이긴 한데 약간 변호사의 미래가 더 강한 느낌이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파월이 이제 법률가 출신으로서 정치권하고 소통하는 능력의 강점이라면 워시는 긴 시장의 언어,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실전형 금융 전문가에 더 가까워요. 실전형 전문가. 네, 그래서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규율 있는 혁신이에요. 이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의 경력 내내 일관되게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규율 있는 혁신이요? 단어 조합이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기존의 규율을 깨는 데서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아, 파괴가 아니라? 네, 오히려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기술을 안전하게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일까, 이걸 고민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질서 있는 편입, 이걸 추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현실주의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그를 크립토 친화적이라면서 환호하는 걸까요? 사실 규율이나 관리 이런 단어들은 크립토 커뮤니티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길들이겠다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과거 그의 발언들 때문인데요. 여러 발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그가 비트코인을 달러 체제를 무너뜨릴 시스템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다. 네. 오히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좀 잘못 운용할 때 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가면서 이봐, 인플레이션 오고 있어 하고 경고 신호를 보낸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거다, 이런 급진적인 주장하고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비트코인을 무슨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유용한 지표로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아, 이런 시각은 비트코인은 아무 가치 없는 투기 자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던 기존 금융권의 시각과는 정말 180도 다른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무조건 비트코인 만세, 이게 아니라 적어도 관리 가능한 자산의 하나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장은 이걸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가장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규제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거든요. 내일 당장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을지 모르는데 수조 원을 투자하긴 어렵죠. 그런데 워시처럼 제도권 중심에 있던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되면 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은 그 예측 가능성 하나만 보고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크립토에 대한 시각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사실 연준 의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금리잖아요.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텐데요. 그의 통화정책 성향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사실 연준 의장의 본업은 통화 정책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빈 워시는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매파입니다. 매파요.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이렇게 믿는 강경파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저는 좀 헷갈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매파는 고금리를 의미하고 이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하락 요인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왜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건 거의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아니요. 전혀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매파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매파의 역설이요? 네, 단기적으로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매파의 의장은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래 돈 풀기를 좋아하는 비둘기파 의장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원래 돈줄 죄기를 좋아하는 강경 매파 의장이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 깐깐한 사람마저 돈을 풀자고 할 정도면 지금 경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건 진짜 필요한 조치구나 하고 시장이 더 강하게 믿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정책의 신뢰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매파 출신 인사가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 그건 정말 필요해서 하는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되거든요. 반대로 금리를 올릴 때도 시장은 저 사람은 원래 인플레이션 파이터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군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믿게 되죠. 이렇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단기적인 금리 방향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의 신뢰도, 그리고 그로 인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가 정말로 의장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한번 그려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네, 그럼요. 첫 번째는 시장에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 A, 질서 있는 혁신의 시대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워시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하나로 차근차근 편입시키는 그림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일반은행 앱에서 비트코인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거나 그런 건가요? 아주 비슷합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수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아니면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합리적인 규제안을 만드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크립토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족쇄, 즉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겁니다. 그럼 앞서 말한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리는 셈이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B는 매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만약 워시가 의장이 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달리 다시 치솟는다면 그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겁니다. 크립토에 대한 생각과는 별개로요. 네, 별개로요. 연준 의장의 제일 임무에 충실하는 거죠. 이 경우 시장 기대와는 달리 금리를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추가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모든 위험 자산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 시나리오는 뭔가요? 마지막 시나리오 C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격화되면서 몇 달씩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 어렵게 의장이 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맞습니다. 실적 악화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죠. 이런 정치적 노이즈가 계속되면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자산을 던지고 주식, 채권, 크립토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의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크립토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장밋빛 미래, 고금리로 모두가 힘들어지는 혹독한 겨울,
그리고 정치적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는 혼돈의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상황이 정말 복잡한데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할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상원 인준 청문회입니다. 청문회요? 네, 이 청문회는 워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공식 무대예요. 상원 의원들이 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특히 디지털 자산이나 통화 정책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보면 그의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는지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종의 예고편 역할을 하겠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경제 성장과 완전 고용을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메시지가 앞으로 4년의 방향키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대차대조표 정책에 대한 톤입니다. 지금 연준이 양쪽 긴축, 그러니까 QT를 통해서 시중에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워시가 이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속도를 조절할지, 아니면 멈추고 반대로 양적 완화 QA로의 전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내비칠지, 그의 발언에서 이 QT나 QE에 대한 미묘한 뉘앙스를 포착하는 것이 시장의 다음 행보를 읽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상원인준 청문회 첫 공식 발언 그리고 대차 대조표 정책 톤. 이 세 가지를 나침반 삼아서 앞으로 시장을 지켜봐야겠군요.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의 등장을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낼 절호의 기회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매파적 성향이 불러올 금리 리스크라는 그림자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느냐에 따라 계속 바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체크포인트들을 잘 따라가 보시면서요. 여러분은 이 지명을 기회의 문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리스크의 그림자로 보시는지 스스로 판단해 내려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겁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